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제지에 사용하는 충전재에 대해서 교과서 말고 다른 대학, 핀란드의 대학에서 자료를 가지고 함께 충전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이를 만드는데 충전재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충전재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충전재를 첨가하면 종이의 성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종이를 만드는 과정, 처지 공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충전재가 제지 공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전재는 굉장히 고운 분말이에요. 그 일반적으로 백색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얀색을 띱니다. 천연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인공적으로 합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일부의 경우는 유기 물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섬유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고, 그런 것들은 인쇄용지나 필기용지에서 이러한 매끄러운 필기감을 강조를 하는데, 이러한 용도의 이 충전재가 사용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종이를 만드는 지종 중에 충전재 함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오른쪽 표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신문용지용은 약 15%까지 첨가가 되고요. 슈퍼 칼렌더링을 한 그래비어 인쇄용지는 20에서 32% 정도가 충전재로 첨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라이트웨이트 코트 베이스 페이퍼는 6 내지 10%, 벽지는 8에서 15%. 그 다음에 기계 펄프로다 만드는 카달로그지는 5 내지 10% 정도. 그 다음에 포장용지, 거기는 5 내지 20%. 그 다음에 화학 펄프로다 만드는 인쇄용지에는 10에서 25%. 그 다음에 화학 펄프로 만드는 필기용지도 마찬가지로 들어있고, 코러게이트 박스에도 약 2에서 10%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등급의 지종에서 다양한 함량의 충전재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충전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지종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충전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왜 충전재를 사용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존의 충전재를 사용하던 이유는 기능적인 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표면의 평활도와 인쇄적성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섬유와 섬유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면 거기에 잉크가 빠져나가거나, 그 다음에 느끼기에 매끄럽지가 않은데, 그 부분들을 충전재로 채워가지고 표면이 매끄럽고 잉크가 인쇄가 잘 되는 성질들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것보다는 두 가지에 관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섬유보다 싸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산화티타늄이나 유기계 등 몇 개 특별한 등급의 이 충전재는 섬유보다 비싼 것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클레이나 칼슘 카보네이트,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섬유보다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섬유 대신에 이런 충전재를 사용한다면 원가 절감을 일으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충전재를 사용하면 오페시티가 향상이 되고 인쇄적성이 향상되고 포메이션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돈도 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충전재의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슈퍼 칼렌더링 페이퍼 평량 80g짜리에서도 전 80년대보다 2000년대 계속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화학 펄프로 만든 언코티드 페이퍼에서도 지속적으로 충전재의 함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향은 더 많은 충전재를 사용하려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용되는 충전재는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탄산칼슘 계열과 크레이 계열이 상당히 많은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산칼슘 계열은 유럽에 풍부하고 크레이는 미국에 풍부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크레이가 주가 되는 미국 시장,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 주가 되는 유럽 시장으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특수용지에서는 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일부 탈크, 활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비교해보면 2005년 기준으로 크레이가 1,500만 톤을, 그 다음에 그라운드, 중탄이라고 하죠. 그게 1,100만 톤 정도를, 그 다음에 경탄, 침강형 탄산칼슘이 약 600만 톤 규모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러를 두 가지 부류로 구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필러 등급과 소량 사용되는 필러 등급이 있습니다. 이 강의 자료를 핀란드에서 만든 자료예요. 여기는 5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레이나 탈크나 그다음에 그라운디드 칼슘 카보네이트 아니면 프레시피테이트 칼슘 카보네이트, 경탄, 중탄 아니면 크레이, 활석 같은 것들은 값이 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충전재 등급이고, 이산화티타늄, 가장 굴절률 좋은 이산화티타늄, 그 다음에 크레이를 열 처리한, 칼시네이트 처리한 크레이나, 그 다음에 집손, 실리카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원하는 성질을 제공하기는 합니다. 각각.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량 사용을 하는 두 개 등급의 충전재 시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충전재를 집어넣으면 종이 성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종이 성질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전재가 좋지 않은 영향이에요. 섬유관 결합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섬유관 결합을 방해하면 이건 어디로 가겠까요? 강도 저하. 이러한 이유들이 섬유관 결합이 방해돼서 강도가 저하된다는 게 이 충전재를 더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충전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충전재의 형태입니다. 입자의 크기와 모양, 그 다음에 비표 면적, 그 다음에 입자 크기 분포,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충전재의 밀도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충전재가 무거우면 고평량 종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충전재가 가벼우면 저평량 종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충전재의 표면의 어떤 화학적 특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하나 어떤 표면 화학적 특성이 웨덴 케미스트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충전재의 광학적 성질, 우리가 사용하는 주 목적 중에 하나죠. 이 광학적 성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굴절 계수가 좋다든지 광산란성이 좋은 것들이 좋은 충전재 요소가 되겠죠. 거기에 덧붙여서 백색도까지 높다면 금상첨화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충전재가 흡수하는 성질들도 중요합니다.
잉크를 흡수하거나 그런 것들도. 예, 또 한 가지는 화학적인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만약 충전재가 물에 녹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라져버리겠죠. 예, 실제 이런 문제들이 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우리가 탄산칼슘을 산성 초지 조건에 사용할 수가 없죠. 산성 초지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예, 수이온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산화칼슘이 되면 수산화칼슘은 예, 상당히 많이 물에 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어넣은 충전재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산화칼슘은 중성초지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하가 물론 중요하고 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격 요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충전재의 크기는 어느 정도 범위에 들어갈까요? 예, 굉장히 작은 범위입니다. 0.002에서 0.01mm. 예, 다른 표시를 하면은 2에서 10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예, 초지기 안에 있는 와이어의 메쉬는 0.2mm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가 충전재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를 갖게 되고 충전재가 이 와이어망을 빠져나가기 굉장히 쉽겠죠. 그러면 예, 특정한 방법을 써서 이 와이어에 빠져나가지 않고 보류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섬유는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성질을 갖는 충전재를 가지고 우리가 공정에 집어넣는데 중요한 것은 이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성질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충전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충전재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판상으로 존재하는 거. 판상으로 존재하는 게 있죠. 아마 탈크, 활석. 탈크는 판상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구형으로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침처럼 존재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큐브형으로 존재하는 거, 막대형으로 등등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아스펙트 레이셔가 있는데 이 아스펙트 레이셔는 길이와 폭의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길이와 폭의 비율을 원통형의 경우는 길이와 지름의 비율로 표시를 하고 판상 제품의 경우는 길이와 두께의 비율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충전재들을 집어넣으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종이가 좀 더 벌크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종이의 두께를 유지하고 싶을 때 충전재를 집어넣으면 벌크해진다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을 잘 산란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중탄, 갈아서 만드는 탄산칼슘이 있고 그 다음에 침광형의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석 같은 탈크형도 존재를 합니다. 침광형 탄산칼슘의 경우에는 어떠한 반응 속도와 어떤 반응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서 스칼레논 히드랄 타입이 있고 이 스칼레논 히드랄 타입은 여러 면의 다양한 면에 뾰족뾰족한 것들이 나와 있는 입체 구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면들을 가지고 있는 탄산칼슘이 되겠죠. 아마 이런 스칼레논 히드랄 타입의 탄산칼슘은 제가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던 포도와 포도송이 모델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탄산칼슘의 효과를. 그럼 빛이 굴절됐는데 어떤 사이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요? 이 자체 하나가 빛의 굴절을
유도하는 사이즈가 될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빛의 굴절을 유도하는 사이즈가 될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에 함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충전재 중에 덩어리, 응집체 모델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렇게 응집체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이 응집이 느슨한 응집체와 단단한 응집체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만약 응집체가 느슨하게 만들어지면은 개별 입자의 어떤 성질들이 빛의 산란이나 광학적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단단한 응집체를 만들 경우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작용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큰 크기도 중요하고 각각 크기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큰 크기와 작은 크기 중에서 어떤 정도로 응집되는가가 이 충전재의 광학적 성질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는 롬보히드랄 형태로다가 이 침강형 탄산칼슘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롬보히드랄이라는 것은 A와 B와 C가 같은 길이를 갖는 구조이죠. 하지만 이 각도가 90도를 만들지 못하는, 각각의 각도가 90도를 만약에 ABC가 같고 알파, 베타, 감마가 90도면은 이것은 정육각형이 되죠. 근데 아니 정사각형이죠. 죄송합니다. 정사각형. 하지만 여기선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찌그러진 구조, 이런 구조를 롬보히드랄 구조라고 하는데, 탄산칼슘은 합성 조건에 따라서 롬보히드랄 구조의 단일 입자처럼 작용할 수도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응집체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다양한 입자가 존재하는데, 입자 크기의 분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크기의 입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와 다양한 입자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충전재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작은 입자들이, 원하는 충전재 사이즈의 입자들이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탄산칼슘의 경우에는 침강형과 마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게 더 사이즈가 작을까요? 중탄이 경탄보다, 이건 경탄, 그 다음에 여기는 중탄인데 중탄이 더 작은 입자 크기를 갖습니다. 나중에 큰 것들도 더 많아가지고 평균 입자 크기는 같아요. 하지만 이쪽이 유리한 것들은 중탄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입자 크기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백색도, 브라이트니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쇄용지나 필기용지에서는 백색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탄산칼슘 계열이 백색도가 높은 편이고, 이산화티타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크레이 계열이나 탈크 계열 중에 백색도가 떨어지는 등급도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광산란 개수, 광산란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충전재는 종이 성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종이의 품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충전재 입자들은 굉장히 작아요. 그 다음에 밀도가 높습니다. 작다는 것은 섬유와 섬유 틈 사이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거고, 밀도가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평량을 올리는데 섬유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충전재를 집어넣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질로는 비표 면적이 크다는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충전재의 경우 입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비표 면적이 크죠. 그리고 음이온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양이온성 첨가물을 첨가할 때 이런 첨가물들이 섬유에 먼저 흡착되기보다는 충전재에 먼저 흡착되려는 성질들이 강할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섬유와 섬유 결합을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전재의 모양이나 표면 성질들이 종이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옵티컬 프로퍼티에 관련된 성질들인데 빛을 전부 다 반사시키면은 광택이 높은 종이가 될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빛이 들어갔다 안에서 머물다가 다시 반사가 되면 산란이 일어나면 뒷부분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인쇄한 앞면만 보이는 종이가 될 거고, 빛이 들어갔다 산란이 되고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파장만큼 색을 잃어버려서 그 보색의 색을 띌 거고, 빛이 전부 다 통과를 하면 투명한 종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있는 섬유나 충전재 입자가 빛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종이의 투명, 불투명, 그 다음에 그로스 성질들이 결정을 됩니다. 종이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서는 라이트 스캐터링 코에피션트와 업소션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평량과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전재를 집어넣게 되면은 빛을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표면, 비표 면적을 크게 한다는 것들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에다가 아주 심하게 캘린더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캘린더링을 심하게 할수록 섬유에 얇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오페시티 값은 감소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캘린더링을 덜 하면은 더 불투명한 종이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집어넣은 충전재는 섬유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입자의 모양이나 크기 이런 것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중간에 빈 공간에 들어가서 이 네트워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네트워크와 사이에 그냥 끼어 있는 상태. 두 번째는 빈 공간에 들어있는데 아직도 입자가 작아서 나머지 빈 공간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로 첨가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섬유보다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섬유와 섬유 사이를 벌크하게 만들어주는 충전재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충전재의 종류와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충전재가 들어있지 않는 섬유와 섬유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굉장히 벌크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빈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층 구조, 섬유와 섬유 사이에 층을 쌓아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층 중에 섬유와 섬유 사이에 끼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이를 우연하게 완벽하게 채워주면은 필링 효과가 되는 거고, 완벽하게 채우지 않고 일부는 공간으로 두고 일부만 채우면은 인서션 모델이 되는 거고, 충전재가 층 간격보다 더 커가지고 층을 벌어지게 만들면은 확장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섬유 네트워크 안에서 충전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는 어떻게 그 네트워크 빈 공간 안에 들어오는가과 이 충전재 입자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크기가 크더라도 판상 제품보다 얇게 되어 있으면은 인서션 필름 모델에 적합할 거고, 그 다음에 구형이나 이런 것들은 채우더라도 나머지 빈 공간을 완벽하게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인서션 모델, 그 다음에 섬유보다 두께가 더 큰 경우에는 익스펜션 모델로다가 설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하기를 충전재를 사용하면은 충전재가 섬유와 섬유 사이에 수소 결합을 방해해서 결국은 강도가 감소할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그런 정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결과들입니다. 텐사일 인덱스는 일반적으로 직선적으로 감소를 하고, 충전재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텐사일 인덱스는 직선적으로 감소를 하고, 충전재 함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테어 인덱스는 일정한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일정한 충전재 함량이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충전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들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는데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충전재를 많이 첨가하게 되면 충전재가 충전이 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충전재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표면 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스러기가 되어가지고 종이를 감거나 작업을 하는 동안 먼지가 날리는 것처럼 이런 그런 충전재 가루들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성질은 이 충전재가 종이의 두께나 벌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입자 크기가 크고 압력을 가하더라도 찌그러지지 않는 충전재들은 벌크하게 만들게 되고, 입자 크기가 작은 것들은 벌크도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PCC 계열이 입자 모양이 특이한 구조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별 모양의 스칼라 히드론 구조나 이런 것들이 두께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응집체와 유사한 구조들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웹프레싱 과정이나 건조 과정에서 아니면 캘린더링 과정에서 깨지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한다면 좀 더 벌크한 종이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크레이 계열은 판상 제품이기 때문에 두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그래서 이 벌크의 형상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종이 성질에 필러 성질이 미치는 영향이에요. 필러를 첨가해서 필러의 어떤 그 성질들이 만들어진 종이의 성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재가 일반적으로 섬유보다는 빛을 반사시키는 능력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충전재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그로스가 약하지만은 증가하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표면의 러프니스는 충전재에 따라서 다른 러프니스 값들을 갖는데, 캘린더링을 하면 캘린더링의 압력에 따라서 캘린더링을 심하게 할수록 러프니스 값은 떨어지고, 그와 함께 종이의 벌크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충전재의 입자 크기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이상적인 0.3 마이크로미터 근처를 보이는 이산화 티타늄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다른 크기와
갔는데 그것들도 종이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0.35 마이크로 근처, 이 근처에서 입자 크기 분포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자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쪽 부분들은 칼슘 실리카에 대한 부분들이고, 여기는 실리카를, 크레이를, 소성 처리를 한 크레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평량이 55g일 때 두 포인트가 같았어요. 하지만 충전재를 많이 로딩할수록 다른 형태로다가 프린트로 오페시티 값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자 크기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입자 크기는 라이트 스캐터링 코에피시언트, 광산란 개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또 다른 하나는 입자 크기에 따라서 섬유와 섬유 사이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같은 함량의 충전재를 집어넣는데 입자 크기가 작은 경우가 텐사일 인덱스를 더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 크기가 작은 것은 광산란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유리하지만 종이의 강도 감소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입자 크기와 관련된 것들을 다른 충전재의 종류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투기도 관련된 성질이고, PCC는 입자 크기, 충전재 함량에 따라서 이러한 투기도 값의 증가 현상을 보이고, 거기에 비해서 촐크맨 이런 현상을 보이고, 그 다음에 카올린 계열은 투기도 향상 효과가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거친 칼슘 카보네트 계열은 충전재 첨가량에 따라서 투기도, 공기가 잘 통하는 성질들이 좋아지고, 입자가 굉장히 작은 크레이 계열은 많이 집어넣을수록 구조를 더 촘촘하게 만들기 때문에 투기도 성질들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는 텐사일 인덱스에 관련된 성질인데, PCC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PCC인가에 따라서 이런 입자 크기 평균과 텐사일 인덱스의 변화가 다르게 됩니다. 아까 롬보히드랄 타입의 것들이 입자 크기가 가장 작고, 텐사일 인덱스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텐사일 인덱스 값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입자 모양이 다른, 아까 별 모양이었던 이 브루라인은 입자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텐사일 인덱스가 다른 경향을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형태로 만들어 놓은 PCC도 입자 모양에 따라서 다른 경향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텐사일 인덱스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비교해 봤는데, 충전재 함량을 30%까지 가져가더라도 아주 심하게 떨어지는 종류가 있고 덜 떨어지는 종류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인장 강도, 텐사일 인덱스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부류인데 이것을 소팅을 해가지고 입자 크기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 서로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두 개는 PCC를 1.2 마이크로미터
범위에 해당되는 PCC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라인은 2.2 마이크로미터의 PCC로 소팅을 해가지고 이 충전재 첨가 수준에 따라서 오페시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 번은 충전재 함량을 늘리는데 오페시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른 종류의 칼슘 실리카 계열과, 그 다음에 여기는 크레이를 열 처리한 크레이로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재 함량이 높아지더라도 종류에 따라서 오페시티를 올리는 경향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입자 크기에 따라서 2.2 두 개 PCC고 하나는 GCC 중에 0.8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카올린의 1.5 마이크로미터 등등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우수한 것은 0.3 마이크로미터의 이산화티타늄으로 5%를 첨가하더라도 오페시티 값이 굉장히 높게 상승하는 걸로, 소량의 충전재 첨가로 원하는 오페시티 값을 얻을 수 있는 원료 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충전재의 입자 크기와 모양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광산란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는 0.2에서 0.3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고, 그때 가장 높은 굴절 계수 값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산화티타늄을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 입자 크기가 0.4에서 0.5 마이크로미터로 좀 더 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별 입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충전재 입자들이 음집을 해가지고 존재하는 경우, 또 어떻게 라이트 스캐터링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입자 크기가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입자 사이즈 분포도도 균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자 크기 분포가 균일할수록 광의 산란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로스 성질, 그래도 영향을 미치는데 입자가 작고, 그 다음에 평면형이거나 아니면 니들형인 경우에 좀 더 그로스 효과를 높이는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충전재 첨가에 따라서 종이 강도나 인쇄적성에도 큰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옆에 테이블은 다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파이너 파티클 사이즈가 어떻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펄프의 브라이트니스, 아니 종이의 브라이트니스가 향상이 됩니다. 또 오페시티가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와이어의 마모 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탈수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클리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스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입자 크기는 벌크도나 스티프니스, 그 다음에 포로시티, 그 다음에 공정 프린터빌리티에는 영향을 적게 미친다고 합니다.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종이 강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염료 흡착이 잘 안 되고 사이즈가 잘 안 되는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염료나 사이즈제가 섬유에가 흡착되는 게 아니라 충전재에 흡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우리가 첨가한 충전재가 얼마 정도 크기인가를 일단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진에서 얼핏 보여주는 것들이 이게 섬유예요. 이렇게 큰 것들이 섬유. 여기 있는 작은 점들이 섬유 미세분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이게 충전재예요. 일반적으로 섬유는 비표면적이 1g을 가지고 1에서 2제곱미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세분이 되면은 6에서 8제곱미터를, 충전재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4에서 20제곱미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g이. 그렇기 때문에 비표 면적이 훨씬 더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겠죠. 충전재의 종류별로 비표 면적을 살펴보면은 카올렌,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형태는 10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고, 이것을 소성 처리를 하면은 비표 면적이 15에서 25 정도로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탄산 칼슘의 경우는 2에서 12 정도가 되고, 침강이형 탄산 칼슘의 경우는 3에서 25 정도, 경탄의 경우에는 되고, 이산화 티타늄은 7에서 12, 탈크는 9에서 20. 거기에 비해서 실리카 계열은 굉장히 입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45에서 75 정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섬유에 비해서 또는 미세분보다는 약간 더 충전재가 섬유보다는 월등하게 비표 면적이 크고, 미세분보다는 약간 더 비표 면적이 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질들은 다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지료를 만드는데 70%를 섬유를 집어넣고 15%의 미세분과 15%의 충전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원료 측면에서 보면 70대 15대 15가 되죠. 하지만 전체 비표 면적을 구해보면은 70%가 약 27 정도의 비표 면적을 가지고 있고, 미세분 15%는 약 28 정도의 비표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5%의 미세분이 약 45% 정도의 비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전재들을 집어넣으면 섬유의 강도가 떨어지게 되죠. 섬유의 강도가 떨어지는데 섬유의 형태에 따라서 그 강도 저하 특성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X축은 종이 안에 충전재를 얼마나 집어넣는지 충전재 함유량이고, Y축은 브레이킹 랭스의 값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경탄이죠. PCC를 쓰면은 감소폭이 가장 덜 일어나고 2.2 마이크로미터예요. 거기에 비해서 0.8 마이크로미터의 중탄을 사용하면 중간 정도 패턴을, 1.5 마이크로미터의 카올린을 사용하면은 비표 면적이 가장 큰 거죠. 카올린을 사용할 때 브레이킹 랭스가 떨어지는 현상이 가장 심하게 일어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성질들은 이렇게 충전재를 사용하면은 종이 표면은 매끄러운 데 비해서 충전재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거친 표면을 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친 표면들은 초지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인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거친 표면을 갖는데 그 거친 표면이 얼마나 단단한지, 입자 모양이 거친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입자 크기가 어떤지, 그 다음에 불순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이 장비를 마모시키는 능력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충전재 종류에 따라서 와이어가 마모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카올린을 사용하면 마모도가 1에서 6 정도고, 그 다음에 열 처리한 카올린을 사용하면 15에서 30 정도, 그 다음에
중탄을 사용하면 마모도가 3에서 15 정도. 그 다음에 경탄을 사용하면 2에서 9 정도. 이산화티타늄은 10에서 30. 그 다음에 탈크, 실리카 이렇게 각각 그 마모를 일으키는 정도들이 다릅니다. 이렇게 집어넣는 충전재들이 공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번은 종이공장 초지기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재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충전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범용 충전재의 경우 섬유보다 싸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섬유나 미세분과 비교해서 물을 좋아하는 성질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전재를 많이 사용할수록 탈수 성능이 개선되고, 탈수 성능이 개선되면은 건조 단계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의 절약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인쇄적성이 향상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잉크가 종이에 빨아들이는 것들을 조절을 해서 인쇄를 하는데 필요한 양만큼의 잉크만 빨아들여지기 때문에 잉크를 절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으로는 인쇄 과정이나 또는 공기 중에 수분이 변할 때 치수 안정성이 충전재가 더 많이 사용될수록 높아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충전재를 많이 사용할 때 단점으로는 강도가 감소가 됩니다. 강도가 감소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최종 제품의 강도가 감소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운전 중에 강도가 감소되면은 지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약해서. 성형부에서 프레스 파트로 넘어갈 때 그때 걸리는 텐션에 저항할 만큼 충분한 정도의 강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지절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지절이 발생을 하면은 이 지절에 의해서 공장 운전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비의 마모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충전재들은 입자의 크기가 와이어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와이어의 망 사이즈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보류가 제한이 됩니다. 효과적으로 잘 보류를 시키지 못하면은 상당히 많은 양들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고, 백수 내에서 이런 그 충전재를 계속 재사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초지기 종류에 따라서는 한쪽에 강력한 감압이 걸리는 경우, 탈수 조건에서 한쪽에서는 충전재가 상당히 빠져나가서 존재하지 않는 반면 다른 쪽엔 충전재가 남아있는, 이로 인해서 윗면과 아랫면의 성질이 달라지는 투사이드니스의 원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류가 되지 않으면 계속 재사용하는 물에 상당히 많은 양의 충전재가 남아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전재는 어떤 성질들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 중에 하나는 충전재의 밀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충전재의 밀도가 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밀도가 크면 가라앉으려는 성질들이 강하겠죠. 그러면은 초지 조건에서 더 많은 양의 충전재가 와이어 사이드 쪽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업 중에서 여러 가지 작업 조건 중에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 충전재를 사용하는 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입자의 크기인데, 입자의 크기는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굴절 개수도 좋아지고 광산란 특성도 좋아지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보류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뿐만 아니라 입자의 크기가 작은 비표 면적이 큰 충전재를 많이 사용하면은 다른 것들이 종이에 사용하는 약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섬유에 약품이 흡착되기를 원하는데 섬유보다는 충전재에 흡착될 확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절을 위해서 충분한 섬유에 흡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약품의 사용량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조 공정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와이어를 마모시킨다는 것, 이런 것들에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충전재를 첨가하면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앞에서도 누누이 설명을 드리는데, 나쁜 점으로는 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섬유와 섬유 사이에. 그러면은 강도가 약해지겠죠. 좋은 점으로는 이 충전재가 섬유보다는 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충전재를 많이 사용할수록 물이 잘 제거가 됩니다. 그럼 건조 이전 단계에서 웹프레스 상태까지 물을 더 많이 제거를 하면은 그 다음에 건조 단계에서 제거를 해야 될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조 비용을 절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입자의 크기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충전재 입자 크기가 클수록 물이 잘 제거되고 탈수가 좋아지고,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은 그런 효과들이 아마 반감을 할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충전재가 없는 경우에는 탈수를 하는데 12초가 걸렸는데 충전재를 3% 집어넣은 경우, 그 다음에 6% 집어넣은 경우 탈수에 걸리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X축의 그래프는 2 마이크로메타보다 이하인 것의 퍼센트입니다. 충전재가 2 마이크로보다 작은 것들이 안 들어있고 다 2 마이크로보다 큰 경우에는 엄청나게 잘 제거가 되죠. 특히 6% 충전재를 집어넣은 경우. 하지만 20%만 2 마이크로 이하고 나머지 80%가 2 마이크로 80%가 2 마이크로 이하고 20%가 2 마이크로보다 더 큰 입자들이 들어있는 경우엔 탈수 속도가 12초 만에 탈수되던 게 급격하게 감소했던 것들이, 그 감소폭들이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재를 많이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전재 입자 크기가 탈수 속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으로는 충전재의 종류에 따라서 제타 포텐셜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섬유는 중성초지 조건에서 약 마이너스 25에서 30 정도의 제타 포텐셜을 갖게 되는데, 크레이의 경우에는 섬유와 유사한 제타 포텐셜을 갖고, 이산화티타늄의 경우에는 pH 6에서 섬유와 유사한 경우들을 갖죠. 하지만 탈크의 경우에는 섬유보다 그 표면 전하가 떨어지고, 실리카의 경우에는 표면 전하가 더 큰 등 이 충전재의 종류와 종류에 따라서 이 표면 전하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통적인 것들은 과량의 칼슘 양이온이 존재하는 PCC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통적인 특징들은 충전재의 표면이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련의 음전하는 섬유죠. 섬유 표면이 음전하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충전재 표면도 과량의 칼슘 양이온이 존재하는 PCC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이 필러와 섬유가 양전하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첨가제들을, 양이온성 첨가제들을 놓고. 그래서 이 충전재의 표면 전하 포텐셜, 이것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 16%의 충전재를 집어넣었을 때 각각 충전재의 종류에 따라서 이 제타 포텐셜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쪽 분야에 충전재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분야에 충전재 계열들이 있겠죠. 이 경우에는 양이온을 띠고 있는 아마 충전재에 해당될 거고, 어떤 거였죠? CA2+가 충분히 들어있는 PCC 계열은 이러한 제타 포텐셜을 가질 것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나머지 충전재와 섬유는 이러한 제타 포텐셜 패턴을 가질 것입니다. 그 다음 번은 보리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 충전재가 와이어의 망 사이즈보다 어마어마하게 작기 때문에 보류가 잘 안 돼요. 이 충전재를 보류시키는 방법은 여러분들 15장에서 나중에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충전재가 음이온을 띠고 섬유도 음이온을 띠고 있어요. 뭔가 양이온을 띠고 있는 보류 향상제를 집어넣어서 보류를 시켜야지만 보류가 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충전재를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그만큼 많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보류가 안 되는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백수를 계속 서큘레이션 시켜가지고 재사용을 하는데, 이 서큘레이션 시켜서 재사용하는 백수 안에 충전재 함량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드리니어와 같은 유사한 그런 초지 시스템 안에서는 종이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와이어가 있으면은 와이어 쪽에서는 충전재가 많이 빠져나가고, 이쪽에서는 오다가 걸려가지고 조금 빠져나가는, 그렇게 되면 종이 안에 충전재 함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윗부분에는 충전재가 많이 남아있고 아래부분은 충전재가 훨씬 덜 들어있는, 그래서 지방향, 종이의 두께 방향으로 충전재 함량이 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충전재들은 와이어의 마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충전재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게 되면은 지뢰의 농도를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뢰의 농도뿐만 아니라 지뢰 내에 섬유 농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그런 농도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입자 크기가 클수록 보류가 잘 돼요.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보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보류 측면에서는 그렇지만은 리프렉티브 인덱스, 굴절 계수나 라이트 스캐터링 코에피션트, 광산란 계수 측면에서는 충전재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입자 크기가 작아야 되겠죠. 이 범위, 보류가 잘 안 되는 이 범위가 충전재로서 역할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쪽은 오페시티나 라이트 스캐터링보다는 이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벌크나 이런 쪽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전재 입자 크기나 어떤 형태,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종이의 성질과
초지 공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충전재는 어떻게 지뢰에다 집어넣을까요? 첫 번째는 물에 잘 풀어야 될 겁니다. 물에 잘 푼 다음에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잘 풀어지지 않은 덩어리들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뢰에다가 펌프를 해서 섞어 놓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요즘 시도하고 있는 좀 더 어려운 방법으로는 GCC 중탄에다가 이 탄산칼슘에다가 표면에다 양전나트를 입혀요. 양이온성 고분자를 입혀요. 아니면 크레이에다가 양이온을 입혀요. 그럼 이러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할까요? 이렇게 양이온 처리된 충전재들은 섬유 표면에 가서 잘 달라붙겠죠. 그렇게 요즘은 이런 특별한 처리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충전재들이 다른 지정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지정에 따라서 어떤 충전재를 사용해야 되는 게 적합한지 지정별로 어떤 충전재가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충전재가 가져야 될 성질들이에요. 첫 번째는 화학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녹으면 안 돼요. 녹으면은 충전재가 사라지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산성 초지 조건에서 탄산칼슘이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으로 화학적으로 안정하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보류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는 보류가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보다 훨씬 큰 것들은 보류가 잘 되는데,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보류를 시킬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어떻게 보류를 시킬까 등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범위의 파장을 잘 분산을 시켜서 백색도를 높게 해주면 더 좋을 겁니다. 물리적인 성질도 중요한데, 종을 벌크하게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초지기 장비에 마쇠되는 일들이 적게 만드는 것들이 중요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입자 크기가 0.2에서 0.3 마이크로 정도가 돼야지 오페시티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0.2에서 0.3 마이크로미터 범위를 갖는 이산화티타늄은 굉장히 높은 굴절기수 값이 일반적인 다른 충전재나 섬유와 굉장히 다른 값들을 갖죠. 그래서 오페시티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가격이 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만족시키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지종과 원하는 품질에 따라서 여기에 적합한 모든 것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은 많은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전재를 골라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충전재를 고르는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럼 이런 충전재를 어떤 충전재는 골라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최종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불투명도나 오페시티는 이런 것들이 원하는 정도까지 나오지 않으면은 그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어느 조건이라도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제품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최종 결과가
팔 수 있는, 상품화할 수 있는 성질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프로세스예요. 초지 공장에 감내할 수 있는, 내가 새로운 충전재를 집어넣어 가지고 초지를 하려고 했더니 뭐 장비를 다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면은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의 어떤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번에는 그럼 내가 집어넣은 충전재가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사용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럼 내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충전재가 그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런 충전재를 가지고 내가 제품을 만들면은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충전재를 사용할 경우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종이의 백색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섬유보다 떨어지는 백색도를 갖는 충전재를 사용한다면 백색도가 감소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 대부분의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대부분의 충전재들은 백색도가 표백펄보다 약간 더 높기 때문에 백색도가 더 올라가는 효과들을 발휘할 겁니다. 오페시티, 불투명도는 확실히 증가를 합니다. 충전재 입자 크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탈수도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입자 크기가 0.2에서 0.3 마이크로미터로다 굉장히 제한되어 있으면은 충전재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탈수 촉진 효과가 미미하기는 하지만 입자 크기가 더 큰 경우에는 그런 효과들을 발휘할 겁니다. 건조 이전 단계에서 탈수가 촉진될수록 건조는 용이해지겠죠. 그 다음에 충전재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섬유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건조 에너지나 섬유 대체는 가격을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될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한 요소로는 이 충전재를 많이 사용할수록 뻣뻣한 종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도가 감소할 수가 있고 좀 더 벌크한 종이들이 만들어지고, 벌크를 올리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게 장점이 되지만 얇은 종이를 만들고 싶을 때는 단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징이 잘 먹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먼지가 더스트가 발생한다는 것들은 단점이 될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서류를 이쁘게 잘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한 종이를 접었더니 종이가 부러졌습니다. 충전재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스티프니스가 떨어져가지고 종이가 부러지는 것들을 한번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인쇄용지나 복사용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브라이트니스에서 유리한 것들은 칼슘 카보네이트, 그 다음에 알루미늄 트리하이드레이트, 그 다음에 무정향의 실리카, 그 다음에 실리카,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백색도가 90이 넘고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페시티가 좋은 것은 이산화 티타늄 가장 좋고, 나머지 물질들은 대부분 오페시티 값은 비슷한 정도를 갖습니다. 충전재를 집어넣으면은 표면에 섬유와 섬유 사이의 빈 부분들을 채워넣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무스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입자 크기가 큰 경우에는 스무스니스가 커지는, 좋아지는 효과들이 좀 덜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프린트 성능이 향상되고 잉크도 절
흡착이 되도록 하는 좋은 성질들을 갖죠. 만약에 충전재를 집어넣는데 입자 크기가 크고 비표면적이 작은 충전재들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제지용 첨가제, 특별히 섬유에 달라붙는 보리 향상제나 이런 것들과 경쟁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그 보리 향상제 사용을 줄이고 싶으면은 좀 더 큰 입자의 충전재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종과 사용되고 있는 그 충전재 함량들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신문지입니다. 신문지는 일반적으로 SC 함량이 15% 이내이고 크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10% 이내, 그 다음에 GCC도 10% 이내 등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슈퍼 칼렌더 되는 인쇄용지의 경우는 SC 함량이 35% 이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크레이인 경우에 35%까지 사용할 수 있고 GCC인 경우에 10% 이내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경량 옵셋 인쇄지의 경우에는 SC 함량이 10% 이내이고 크레이를 사용하거나 GCC를 사용하거나 PCC를 사용하거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탈크를 사용하여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백색도의 저평량 코팅지의 경우에는 약 12% 정도 이내로 SC를 함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어떤 종류의 충전재를 사용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종에 따라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재의 함량이 있고, 그 다음에 크레이나 GCC나 PCC 중에서 각각 첨가해야 되는 어떤 한계 농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충전재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세포 내강에다 충전재를 보내는 거예요. 세포 내강 안에다 로딩을 하는 방법들도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세포 내강의 충전재를 로딩하려는 시도들은 가장 큰 목적은 섬유와 섬유가 만나가지고 결합을 하는데, 충전재가 다 이 안에 있게 되면은 섬유와 섬유 사이에 수소 결합을 방해하는 강도 저하를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질 않겠죠. 결합 방해에 의한 강도 저하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충전재 위치를 세포 내강으로 보내게 되면은 결합 방해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강도 저하가 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충전재를 사용할 때 기존의 방법보다는 강도 향상 효과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강도가 높아지는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 충전재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강도가 향상된 만큼 떨어뜨리면서 충전재 함량을 높일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두 번째 이점으로는 충전재가 섬유 내강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와이어 밖으로, 작은 것들이 탈수하는 과정에서 와이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섬유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리도가 높아지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죠. 탈수 과정에서 충전재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계속 서큘레이션 시키는 백수 시스템 안에 이 충전재의 농도들이 높아지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안에 집어넣는 충전재의 종류를 자성을 띠는 철, 산화철을 집어넣게 되면은 자성을 띠는 종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을 띠는 종이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산화철 충전재를 루멘 안에다 로딩을 시켜가지고 보류가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루멘 로딩은 크게 섬유와 섬유 사이의 결합을 방해하는 것들을 적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보류가 좋아진다는 것, 이러한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번 방법으로는 선응집 방법입니다. 충전재 표면은 음이온을 띠고 있다 그랬죠. 이 음이온에다가 양이온을 띠고 있는 고분자 처리를 하고 또 이 여기다가 음이온을 띠고 있는 충전재와 이렇게 응집을 시키게 되면은 이런 양이온 고분자에서 이런 양이온 고분자에서 응집체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응집체 구조로 만들면은 이 응집체의 힘에 따라서 이 플럭이 깨질 수도 있고 깨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플럭을 만드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강도 감소를 덜 가져옵니다. 강도 감소 효과를 덜 일으켜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큘레이션을 시키면 종이의 강도가 향상되는 게 아니라 감소가 덜 되니까 같은 충전재의 사용량에 비해서는 강도가 조금 더 올라간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강도가 덜 감소하면 그 강도가 덜 감소한 만큼 충전재를 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계적 성질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오페시티 성질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충전재로 존재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응집체로 존재하는 경우 보류가 좋아져서 이런 충전재가 보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제지용 충전지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지에서 사용하는 알럼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럼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보류 형성제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수업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수처리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처리 시스템에서 알럼을 플러큘레이션 응집제로 사용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알럼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응집제로 사용되는지 그 원리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